넌 그날 얼씬도 하지 마라. 네가 오면 아주 집안 개망신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시누이 개업식에 며느리는 오지도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입니다. 7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아도 돌아오는 건 고아 출신 주제라는 멸시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로 청소복을 입고 갔습니다. 걸레 들고 바닥 닦는 저를 보면서 시누이는 킥킥 웃었고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다며 이를 갈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하필 그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개업식 하객 3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밝혀진 진실의 시댁 식구들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7년간 저를 개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도 아직 퇴근 전이었고 택배를 시킨 것도 없었죠. 부엌에서 과일을 깎다 말고 고개를 돌리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박금자가 구두도 가지런히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나왔다. 박금자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핸드백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박금자의 입꼬리가 귀 근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수박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좋은 일이지. 앉아봐. 박금자가 손바닥으로 옆자리를 탁탁 치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수박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 끝자리에 걸터 앉았죠. 유라가 해냈어. 강남 한복판에 뷰티숍을 내거든. 박금자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에는 인테리어 공사 중인 넓은 매장 사진이 떠 있었고 한쪽 벽면에 금색 글씨로 새긴 로고가 보였습니다. 강남이면 자리값만 해도 장난이 아닐 텐데 우리 유라가 그걸 해냈어. 이게 다 내가 그 애를 제대로 키운 덕이야. 박금자가 핸드폰을 흔들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0년 홀로 가족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이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에 잔뜩 묻어 있었죠. 대단하네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다음 달 15일에 개업식 하는데 친척들 다 불러야지. 박금자가 핸드폰 메모장을 열더니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최상호, 시숙 최민혁, 동서 송나연, 유라 지인들, 정태호 쪽 사람들까지. 명단이 꽤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도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준혁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다가왔고 박금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다시 유라의 뷰티숍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했죠. 근데 엄마, 서진이도 같이 가야지. 명단에 왜 서진이 이름이 없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순간 박금자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 얘긴 왜 꺼내? 박금자가 아들을 쏘아보며 날카롭게 내뱉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다물었고 거실에 찬 공기가 내려앉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과일을 마저 깎으려고 칼을 집어든 순간 등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서진아. 박금자가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죠. 그날 얼씬도 하지 마라. 네. 유라 개업식 날 넌 오지 마. 네가 오면 집안 개망신이야. 유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을 네가 망치게 둘 수는 없거든. 박금자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저는 과일 칼을 도마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금자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봤죠.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는 그 건물 청소나 할게요. 박금자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코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 주제에 청소가 딱이다. 박금자가 고개를 돌리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소파 쿠션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 부엌에서도 보였습니다. 박금자가 돌아간 뒤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와 제 뒤에 섰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해볼게. 7년째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고, 다음에는 실망했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응,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한참을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밤 11시 준혁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죠. 소유자 란에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신우이 유라가 뷰티숍을 계약한 바로 그 건물이었죠. 유라는 관리업체 대표 오민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봉투에 다시 넣고 핸드폰을 들어 오민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대표님, 2층 세입자 공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장님,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내부 인테리어만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벽을 허물고 화장실 위치까지 옮기는 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물주 허락 없이요. 그렇군요. 바로 중단시킬까요? 아니요. 아직 멈추지 마세요. 대신 어디를 얼마나 바꿨는지 사진이랑 영상으로 전부 기록해 두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고쳐달라는 공문을 보내주세요. 관리업체 이름으로요. 네, 사장님. 내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돌아가니 준혁이 등을 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했어. 미안해, 서진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 7년의 시간을 더듬었죠. 명절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던 손. 고아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 말을 처음 들었던 날의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대 및 서랍에 손을 넣어 또 하나의 봉투를 만졌습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죠. 지난주 변호사 지연이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해라고 말해줬습니다. 7년 동안 한 장 한 장 모아온 것들이 이 봉투 안에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월요일 오전 준혁이 출근한 뒤 저는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처럼 에코백 하나를 어깨에 걸쳤지만 발걸음은 마트가 아니라 강남 테헤란로 쪽을 향했죠.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니 오민수 대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2층 상태가 어때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블릿에 정리해뒀는데 현장이랑 같이 보시죠. 오민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드릴 소리와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유라가 고용한 인테리어 업체가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내부 꾸미기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건물을 받치고 있는 벽 하나를 통째로 뜯어내고 있었고 화장실 위치까지 옮기는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오민수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공사 전 사진과 현재 상태를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위반 항목이 한 줄, 두 줄이 아니었죠. 저쪽 화장실도 보시겠습니까? 오민수가 안쪽을 가리켰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가 돈 더 들더라도 벽 하나 더 터달라고 했거든. 넓어야 손님이 편하다고. 정태호였습니다. 유라의 남자친구이자 이 가게에 돈을 같이 댄 사람이었죠. 인테리어 업체 사장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처럼 보였는지 정태호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건물 밖으로 나와 오민수와 나란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낸 공문, 그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받은 건 확인됐는데 답장도 없고 공사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오민수가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기한이 14일이죠? 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14일 지나면 바로 두 번째 공문 보내세요. 똑같이 관리업체 이름으로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점심때쯤 저는 건물 근처 카페에서 이지연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제 재산 상황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죠. 야, 무슨 얼굴이 그래? 또 시댁이야? 지연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개업식에 얼씬도 하지 말래. 뭐? 며느리한테? 지연이 빨대를 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안 개망신이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 7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구나. 그 사람은. 지연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싼 채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 개업식 날 다 끝내려고. 다 끝낸다는 게 뭔데? 건물 계약 해지랑 이혼 같은 날에 하려고. 지연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7년 참은 거면 충분히 참았지. 근데 서진아,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면 네가 손해야. 빈틈없이 준비하자. 그래서 너한테 온 거잖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퍼부은 욕설을 녹음한 파일 목록, 신우이가 명절에 음식을 집어 던지며 소리 지르는 장면을 찍어둔 영상 목록, 준혁이 그걸 보고도 원래 우리 엄마 성격의 그래라며 넘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까지. 지연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이걸 7년 동안 모은 거야?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어. 서진아, 이 정도면 재판까지 갈 것도 없어. 내 조건대로 정리할 수 있어. 지연이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재산 쪽은 어때? 준혁이 뭐라고 하면? 결혼 전에 산 건물이랑 결혼 뒤에 산 두 번째 건물도 친정 유산으로 투자한 거라서 나눌 대상이 아니야. 서류도 다 준비해뒀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할게. 지연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지연이 제 팔을 잡으며 웃었죠. 근데 개업식 날 직접 가서 하겠다는 건 좀 드라마 같은데. 저는 걸음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시댁 모임마다 쫓겨나고 망신당한 사람한테는 어디서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날이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거든. 지연이 웃음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혁에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습니다.
유라가 개업 준비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대. 엄마가 우리한테 500만 원만 보태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형님네한테는 왜 안 하느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알았어. 보내줘. 짧게 답장을 치고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5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건물에 제 허락 없이 벽을 부수고 있는 그 공사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개업식 열흘 전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박금자가 시댁 본가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준혁을 따라 차에 탔죠. 서진아, 가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말할게. 준혁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세는 것도 지쳤으니까요.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금자가 복도 끝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걸어왔죠.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박금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 모임인데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인사는 무슨 인사야? 들어와서 구석에 있기라도 해. 박금자가 몸을 돌리며 거실로 들어갔고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유라가 소파 한가운데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옆에 남자친구 정태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지방에서 올라온 시숙 최민혁과 동서 송나연이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큰아버지 최상호가 상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반기는 얼굴은 단 하나도 없었죠. 유라가 대놓고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부엌에서 도울게요. 저는 짧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칼질 소리에 섞여 거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엄마, 인테리어 거의 다 끝나가. 샹들리에도 달았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았어. 유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라. 강남 한복판에 그 정도 가게를 차리는 게 보통 일이냐? 다들 봐라. 이게 우리 유라야. 박금자가 친척들을 둘러보며 가슴을 폈습니다. 사업 계획도 탄탄하게 짜뒀습니다. 오픈 첫 달 예약이 벌써 반 이상 차 있어요. 정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예약 현황을 보여주며 말했고 큰아버지 최상호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정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만. 태호 씨도 대단해. 식사 준비가 끝나고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라가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개업식 초대 명단을 읽기 시작했죠. 큰아버지, 민혁 오빠네 부부, 오빠 회사 동료 2명, 태호 씨 쪽 사업 관련 분들 5명, 내 대학 동기들 8명. 이름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들었지만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죠. 송나연이 젓가락을 멈추고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네는 안 가? 짧은 질문이 식탁 위에 떨어지자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박금자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서진이는 올 때가 아니야. 송나연이 입을 다물었고 준혁은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죠. 올케, 그래도 서운하진 않지? 올케가 오면 솔직히 분위기가 좀. 말끝을 흐리며 정태호를 힐끗 봤습니다. 정태호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죠. 테이블 아래에서 왼손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유라야. 서운할 거 없지. 저는 밥을 삼키고 웃어 보였습니다. 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핸드폰을 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섞여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죠. 서진아. 송나연이 제 옆에 서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많이 서운하지. 나도 시집살이 처음엔 그랬어. 송나연이 접시를 받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익숙한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송나연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접시만 닦았죠. 고마웠지만 이 집안에서 누구도 진심으로 제 편이 아니라는 건 오래전에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혁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꼭 말할게.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없어.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삼켰죠. 응, 알았어. 그날 밤 준혁이 잠든 뒤 서재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지연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이혼 서류 마지막 확인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오민수 대표에게서 온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유라의 공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47건 쌓여 있었죠. 첫 번째 공문을 보내고 14일이 지났지만 유라 쪽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공문도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번 이상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적혀 있었죠. 그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서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어두운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7년 이 생활에서 제가 유일하게 지켜낸 것은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과 제 자존심이었죠. 개업식까지 열흘. 7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개업식 사흘 전 화요일 저녁, 준혁이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잠깐 앉아봐. 저는 빨래를 개다 말고 거실로 나갔죠. 준혁의 표정을 보니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유라한테 전화 왔는데 개업식에 쓸 꽃이랑 음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대.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데. 준혁이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당신 돈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흘렀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준혁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혼자 건물을 찾았습니다. 1층 로비부터 옥상까지 천천히 돌아봤죠. 2층에 올라가니 유라의 뷰티숍 공사가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거렸으며 입구 옆 벽면에 금색 로고가 새겨진 간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쥐어짠 돈, 준혁에게서 뜯어낸 돈, 정태호가 투자한 돈, 유라 본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 그 전부가 이 화려한 벽과 바닥과 샹들리에에 박혀 있었죠. 저는 2층을 나와 오민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대표님, 개업식 당일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침 9시에 청소복을 입고 건물에 들어갈 겁니다. 로비에서 바닥 닦고 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청소복을요?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 대표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제일 얕보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민수가 한참 아무 말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시에 개업식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다 모이면 그때 법무사님과 함께 2층으로 올라와 주세요. 서류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건물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녁에 이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이혼 서류 마지막 확인 다 끝났어. 여기 있어. 저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졌죠. 준혁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해? 바로 법원에 조정 신청 넣을 수 있게 준비해뒀어. 걱정 마. 지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건물 2채랑 투자 수익은 전부 내 거야. 결혼 전에 산 것도 있고 결혼 뒤에 산 것도 부모님 유산으로 투자한 거니까 나눌 대상이 아니거든. 준혁 쪽에서 뭐라고 해도 내 재산은 안전해. 고마워, 지연아. 근데 서진아, 하나만 물어볼게. 지연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왜 하필 사람들 앞에서 이혼 서류를 건네려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 모임 때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 명절마다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항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했지. 그러니까 끝내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려고. 지연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준혁이는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안전 문제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날 건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응, 고마워.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의 핸드폰이었죠. 화면에 유라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혹시라도 올케 데리고 오는 거 아니지? 엄마가 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올케한테 잘 말해. 준혁의 답장이 그 아래 있었습니다. 걱정 마. 서진이도 이해해.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뛰지 않았죠. 오히려 몸 안에 마지막 망설임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언제나 치워야 할 불편한 존재였을 뿐이죠. 개업식 전날 밤 저는 옷장에서 남색 작업복을 꺼내 다리미를 올렸습니다. 다리미가 천일을 지날 때마다 내일의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9시에 도착, 로비 청소, 11시 개업식, 오민수와 법무사 등장, 그리고 이혼 서류. 다리미질을 하는 손을 멈추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서진아, 내 값어치는 네가 정하는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혁이 알람을 맞추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 내일 개업식 일찍 가봐야 돼. 알람 7시에 맞춰놨어. 나도 내일 좀 일찍 나갈 일 있어. 응, 알았어. 준혁이 이불을 끌어올리고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7년 동안 기다린 내일이 몇 시간 뒤에 오죠. 개업식 당일, 금요일 아침 8시. 준혁의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가방을 들었죠. 안에는 이혼 서류 봉투와 핸드폰,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남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열기 전 안방 쪽을 한번 돌아봤죠.
준혁의 코 고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누가 봐도 건물 청소 아주머니였죠. 건물에 도착하니 8시 반이었습니다. 1층 로비 구석에 놓인 청소 카트를 끌어와 바닥 물걸레질을 시작했죠. 걸레가 대리석 바닥을 쓸 때마다 짝짝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렸습니다. 9시가 넘자 축하 화환이 하나둘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꽃집 배달부가 커다란 화환을 양팔로 안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말했죠. 아주머니, 2층 뷰티숍 앞에 이거 좀 갖다 놔주시겠어요? 아직 3개 더 와야 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네, 갖다 놓을게요. 저는 걸레를 카트에 걸고 화환을 받아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뷰티숍 앞 복도에 화환을 내려놓았죠. 유리문 너머로 뷰티숍 내부가 보였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축하 리본과 그랜드 오픈 배너가 걸려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죠. 2차례나 고쳐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무시한 채 허락 없이 부수고 뜯어 고친 흔적이 화려한 인테리어 뒤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정대로 11시에 올라오세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화환은 계속 도착했고 저는 배달부에게 받아 하나씩 2층으로 옮겼죠. 10시쯤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유라가 정태호와 함께 들어왔죠. 유라가 로비를 둘러보다 바닥을 닦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유라가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색 작업복에 고무장갑, 무릎 쪽에 물이 묻은 운동화까지 살펴보더니 정태호를 돌아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올케 진짜 청소하러 온 거야? 정태호가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올케가 원래 좀 특이해. 신경 쓰지 마. 유라가 정태호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죠. 10분쯤 뒤 자동문이 또 열렸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박금자가 들어왔죠. 자주색 한복 저고리에 진한 입술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박금자는 로비에 한 발 들여놓자마자 바닥을 닦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내가 분명히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꼴이냐? 박금자가 이를 갈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레를 짜면서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어머님이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개업식에 온 게 아니라 건물 청소하러 온 거예요. 인연이 끝까지. 박금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찼습니다. 한복 치마를 휘날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죠. 잠시 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는데 로비에서 저를 보자 눈이 크게 벌어졌죠. 서진아, 너 왜 이러고 있어? 준혁이 허둥지둥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신경 쓰지 마. 올라가 봐. 저는 걸레를 들어 카트에 걸며 짧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10시 반이 넘어가자 하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시숙 최민혁과 송나연 부부, 큰아버지 최상호, 유라의 대학 동기들, 정태호의 사업 관련 지인들까지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죠. 그 사이 송나연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제게 내려왔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송나연이 제 팔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원래 일하는 게 좋아서요. 저는 웃어 보인 뒤
송나연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송나연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며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죠. 11시 정각. 2층에서 마이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꿈을 이루는 날이에요.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타고 1층까지 내려왔죠. 정태호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로비 벽 쪽으로 밀어두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오민수 대표와 서류 가방을 든 법무사가 나란히 서 있었죠. 저는 두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 뷰티숍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30명이 넘는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죠. 유라가 마이크를 든 채 입구 쪽을 바라보더니 입을 멈췄습니다. 저는 남색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고 뒤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오민수 대표와 서류 가방을 든 법무사가 나란히 서 있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올라와? 박금자가 맨 앞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복 소매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저를 향해 허리를 숙였죠. 사장님, 해당 매장 관련해서 서류 결제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그 두 글자가 뷰티숍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유라의 손에서 마이크가 천천히 내려왔고 준혁이 입을 벌린 채 저와 오민수를 번갈아 쳐다봤죠. 무슨 사장님이야? 장난하냐? 박금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오민수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죠.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소유자 란에 찍힌 세 글자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서진.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신 한서진 사장님의 결제가 필요한 건입니다. 뷰티숍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축하 음악도 꺼져 있었고 박수 소리도 웃음소리도 사라졌죠. 샹들리에 불빛만 대리석 바닥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을 보고 주소를 보고 다시 이름을 봤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태호가 유라의 어깨를 잡으며 등기부등본을 함께 들여다봤지만 유라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박금자가 유라의 손에서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종이를 코앞까지 들이대고 한참을 읽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게 말이 되냐? 위조 아니야, 이거. 박금자가 등기부등본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법무사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박금자의 손에서 등기부등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모든 시선이 쏠린 가운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개업식에 온 게 아닙니다. 제 건물을 관리하러 온 거예요. 유라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동안 관리업체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건물 주인이 바로 저였다는 걸 이제야 알아챈 눈이었죠. 오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라의 뷰티숍이 저지른 계약 위반 내용이 사진과 함께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허락 없이 건물 벽을 뜯어냈고 화장실 위치도 마음대로 옮겼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47건 있습니다. 오민수가 파일을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쳐달라는 공문을 2번 보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계약서에 따라서 오늘부로 계약을 끝내겠어. 공식 서류는 내일 보내줄 거야. 유라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잠깐만 올게. 인테리어에만 몇 억을 들였는데 이러면 나 어떡해. 계약서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야. 공문을 2번이나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한 건 내 쪽이잖아. 유라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정태호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죠. 잠깐만요. 저도 이 가게에 돈을 넣은 사람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오민수가 정태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투자자시면 세입자인 최유라 씨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건물주께서는 계약서에 나온 절차를 밟으신 겁니다. 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유라를 쳐다보며 이를 악물었죠. 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관리업체에서 공문 보낸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게. 유라가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형식적인 건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내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정태호의 목소리가 뷰티숍 안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리며 유라와 정태호를 번갈아 봤죠. 저는 2 사람의 언쟁을 등지고 가방 안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준혁은 창가 쪽에 서서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준혁의 손에 쥐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당신과는 오늘로 끝이야. 준혁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봉투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뷰티숍 안에서는 유라의 울음소리와 정태호의 따지는 목소리가 뒤섞이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박금자가 등기부등본을 움켜쥔 채 입술만 달싹거리고 서 있었죠. 준혁이 봉투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준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죠. 7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낼 때, 유라가 저를 비웃을 때,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할 때 단 한 번도 내밀어지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잡아줬으면 이 서류는 없었어. 준혁의 손이 허공에 멈췄죠.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박금자가 의자를 밀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죠. 공기가 찢어지듯 팔이 내려오려는 순간 오민수가 재빠르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3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민수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금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들어올린 팔이 부들부들 떨리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뷰티숍 안쪽에서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태호가 유라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죠. 공문을 2번이나 받고도 나한테 숨긴 거잖아.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관리업체에서 보낸 거라 형식적인 건 줄 알았어. 나도 몰랐다고.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정태호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정태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유라의 손을 뿌리쳤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정태호가 고개를 돌리며 뷰티숍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라의 손이 허공을 잡았죠.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라의 대학 동기로 보이는 여자였죠. 잠깐, 그러면 아까 1층에서 청소하던 분이 이 건물 주인이었다는 거야? 그 말에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시선이 저에게로, 다시 박금자에게로, 또다시 유라에게로 오갔죠. 큰아버지 최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양손을 들어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듯 천천히 말했죠. 서진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 가족인데 좋게 해결하자. 저는 큰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큰아버님, 응. 7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제가 밥상 치우고 설거지할 때 한 번이라도 서진이도 앉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큰아버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돌려 오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오 대표님, 공식 서류는 내일 아침에 보내주시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비용도 법무사님과 함께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뷰티숍 문 쪽으로 걸어갔죠. 서진아. 준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갈라졌습니다. 제발 가지 마. 이야기하자. 저는 문 앞에서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혼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말이 뭐였는지 알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해볼게.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중간이라는 건 항상 저쪽이었어. 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박금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한복 치마를 움켜쥐고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하객 몇 명도 따라 내려와 1층 로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로비 한가운데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 작업복 소매를 움켜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박금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대리석 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았죠. 내가 잘못했다. 박금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퍼졌고 단정하게 올려 묶었던 머리에서 핀이 빠져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죠. 유라가게만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으니까. 7년 전 결혼 첫날 시댁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고아 출신이 우리 집안에 시집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때 저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얼굴이 지금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박금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박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번진 화장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7년 동안 이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박금자의 눈이 떨렸습니다. 지금 합니다. 저한테 이러실 자격 없으세요. 박금자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업복 소매를 잡고 있던 박금자의 손을 조용히 풀어냈죠. 돌아섰습니다. 건물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박금자의 통곡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고 2층에서는 유라와 정태호의 언쟁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문 유리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월요일, 미리 계약해둔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박스 3개가 전부였죠. 결혼 7년 동안 모은 살림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지만
가져와야 할 것만 가져온 거니까요. 박스에서 옷을 꺼내 옷장에 넣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지연이었죠. 서진아, 준혁 쪽에서 연락 왔어. 뭐래? 이혼에 응하겠대. 조건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저는 옷걸이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혁이가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달라는 말이 있대. 뭔데? 미안했다. 내가 비겁했다는 걸 이제야 안다. 저는 옷걸이를 옷장에 걸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7년 전에 나왔더라면, 아니 3년 전이라도 나왔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알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혁은 재산을 나누자는 말도 위자료를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사이 유라의 뷰티숍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오민수 대표에게서 보고가 왔는데 유라 쪽에서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내왔다고 했죠. 하지만 공문을 2번이나 무시하고 허락 없이 벽까지 뜯어낸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라는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죠. 정태호는 개업식 날 벌어진 일 이후 유라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사실상 결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유라가 사업도 잃고 연인도 잃은 채 박금자에게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며칠 뒤 송나연에게서 들었습니다. 송나연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죠. 서진아, 시댁 쪽이 난리가 났어. 유라가 매일 울고 어머님은 밖에도 못 나가신대. 형님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민혁 씨도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고 큰아버지도 금자가 처음부터 며느리한테 너무했다고 등을 돌리셨대. 메시지를 읽으며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개업식 날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은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퍼진 거죠. 박금자가 7년 동안 쌓아 올린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끝났어, 서진아. 응. 커피 한 잔 할래? 축하해야지. 이혼이 확정된 날 지연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7년이라는 시간이 길었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 허무하기도 하다.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허무한 게 아니야. 지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죠. 그동안 네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느끼는 거야. 허무한 거랑은 달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며칠 뒤 송나연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아, 앞으로 잘 살아. 그리고 그날 1층에서 괜찮다고 웃던 모습 잊을 수가 없어. 많이 힘들었지. 시댁 안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이었죠. 명절에 부엌으로 내려와 접시를 닦아주던 손, 개업식 날 로비로 내려와 걱정하던 눈. 고마워요, 형님. 형님도 건강하세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건물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뷰티숍이 빠진 2층을 새 세입자에게 내주기 위해 오민수와 함께 공사 계획을 세웠죠. 온전히 제 일에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오후 오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유라 씨 쪽에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비용을 좀 깎아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라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죠.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남의 불빛이 발 아래로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바람에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딸, 이제 내 값어치 제대로 찾았어.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발 아래로 쏟아지고 서울의 밤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졌죠.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왔다가 잦아들었습니다. 한서진. 그 이름으로 살아갈 새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청소복 입고 걸레 쥐고 서 있던 며느리가 그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 박금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진이는 단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를 모았고 증거를 챙겼고 자기 값어치를 스스로 증명할 그날만을 기다렸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값어치는 네가 정하는 거다. 서진이는 그 말을 7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고 결국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자꾸만 작아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서 웃어줄 의무 같은 건 없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